이번 주 딱 들어서 월요일 되니까 국민의힘도 전열을 재정비하고 좀 제대로 싸우는 메시지들도 나오고 그래요. 소개할 만한 소식들이 많은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과 나는 이제 협치 대화 불가능하다. 강하게 싸울 때다. 네. 굉장히 이 전투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대여 투쟁의 선봉에서는 모습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의 진면목을 사실 그동안 알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잘 몰랐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아주 배심이 강하고 아주 그 강단이 있는 사람이구나.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가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있고 그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제 나온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지금 이재명과는 협치 대화 불가능하다 강하게 싸울 때다 이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제 나온 메시지는 어떤 거냐 하면요 그 이영풍 TV에 나가서 네. 대담한 것이 이제 기사화가 됐잖아요. 네, 네. 예, 거기 보면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와혁신 이게 이제 자유파 진영의 국민의힘 외에도 4개의 정당이 있잖아요. 더 많습니다만. 네. 이들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할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정권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선거공학적으로 해서는 감동을 못 준다. 그러니까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투쟁 속에서 그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투쟁이 빠진 상태에서 뭘 좀 함께 하자 그러면 결국은 주고받기, 이 거래, 결국은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하거나 야합하는 걸로 비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투쟁을 함께 하는데 그걸 갖고서 어느 누가 감히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투쟁을 먼저 내세우면서 함께 하겠다. 이재명 정권과의 투쟁 속에서 자유파가 당은 다르지만 함께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메시지를 준 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정치 공학이나 네. 뭐 자리 나눠먹기의 개념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면 네. 그 다른 야당이나 보수 세력도 사실 이재명이랑 싸우겠다고 열심히 하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같이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 투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이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우리 자유파가 좌파보다 머릿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늘 이 선거 때마다 우리가 좀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좌파는 그런 때 꼭 누가 나타나냐면 뭐 백낙청이라든지 무슨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원로들이 나타나죠. 예, 이른바 원로 원탁회의 좌파 종북주사파 진영의 원로 원탁회의를 딱 해가지고서 하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 자유파도 원로들이 당연히 있죠. 네. 있는데 이런 식의 그 자유파 진영의 원로들과 진짜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그 정치 협상회의, 원탁회의 같은 게 그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네. 여러 번 하려고 그랬는데 늘 국민의힘이 뭐 우린 따로 할게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먼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재정당과 사회단체가 그래 함께 합시다라고 호응하면 바로 정치 연석회의 자유파 원탁회의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 대표의 이 메시지를 그냥 흘려듣지 말고 자유파 진영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들도 거기에 호응하는 메시지들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비가 돼 있어야 손뼉이 마주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 자유파 대연합의 어떤 3명의 인물을 장동혁 대표가 예로 든 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황교안, 이진숙, 손현보였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으로 막 언론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한동훈이 뭐 당을 비판 안 하겠다더니 방송 나와서 우리는 황교안 아니다 막 이러고 앉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위원장 체포당했을 때도 당원이 아니었지만 지도부가 다 경찰서 방문하고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손현보 목사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다. 당연히 종교인이시고 말도 안 되는 구속당했을 때 우리가 그 세계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힘을 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무도한 특검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압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매개로 우리가 하나로 뭉치겠다고 말하니까 이게 좀 와닿고 예. 조중동이나 언론이 뭐 황교안 발언 이런 걸로 장동혁 대표를 막 때려도 네. 나 거기에 눈 하나 꿈쩍 안 한다. 너네가 뭐라 하든 나는 이미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제가 좀 변형해서 얘기하면 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황교안이다. 우리는 이진숙이다. 우리는 손현보다. 네. 우리는 윤석열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그런 어법으로 얘기하자면 네. 한동훈이는 조은석이다. 한동훈이는 뭐 김건희 특검 그 민중기, 네. 민중기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조은석이다. 한동훈이는 민중기다. 이렇게 우리는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제가 옛날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지만 네. 한동훈은 조은석이다 민중기다 이전에 예. 한동훈은 사실 이재명이다. 한동훈은 이재명이다. 맞아요. 이 예. 명한연대가 예. 대통령을 탄핵시켰잖아요. 예. 명한연대가. 그리고 한동훈이 국민의힘과 보수진영 그 어떤 정치인과도 그렇게 막 팔꿈치를 쓰다듬으면서 살갑게 뭐 스킨십하고 악수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한동훈이는 그런 거 뭐 저 끔찍 뭐 저 싫어한다 그러더만. 자기 몸 건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뭐 저 술도 같이 안 먹고 뭐 혼자서 그렇게 따로 논다면서. 아니 영상이 많아요. 네. 선거 지원 유세를 가서 비대위원장 네. 때 그 지원 유세 연설하면은 막 정신이 없잖아요. 사람도 네, 몰리고. 네, 네. 근데 한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팔을 뻗다가 머리를 살짝 건드리니까 한동훈이 완전 정색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그 사람을 째려보고 하는 영상 등이 온라인에 아니 뭐 유명하거든요. 머리에 뭐 문제가 있나 그 사람? 뭐 벗겨질까봐 겁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 이런. 또 막 어깨에 이상한 걸 착용하고 다닌다는 말이 있으니까 예. 막 건드리고 하면 이게 막 들통 날까봐 막 그렇게 예민한데 이재명이라는 악수하면서 막 팔꿈치 쓰다듬고 아주 막 난리가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곧 이재명인 거죠. 둘이 막 싸우고 막 그런 척을 해봤자 예.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보수 분열시키는 게 너무나 이쁜 거고 예. 한동훈은 이재명을 명분 삼아 자기가 배신자라는 걸 좀 가려내고 싶은 거고 서로 사실은 공생관계인 거거든요. 제가 주말에 저는 강원도 1박 2일 아미고 동지들 만나러 갔다 왔는데 네. 모든 그 아미고 동지들 회동에서 네. 한동훈이 언제 자르냐는 질문들이 거의 모든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 최대 화두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전들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정의용 사무총장이 2월부터는 지방선거 공천을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발표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공천에 앞서서 11월 달까지 입당을 하면 그 이후로 석 달 동안 당비를 계속해서 내면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되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됐잖아. 네.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지방선거 공천 국면에 들어가서도 이 한동훈이가 변수가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선거 다 이겨놓고서 지는 수가 있다. 그래서 공천 국면으로 접어드는 2월 전에 한동훈이 세력은 한동훈과 한동훈 그 똘마니들은 정리할 거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 템포가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의용 사무총장이 모든 실무를 책임지는 실권자인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단 너무 좋아요. 좋지.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에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면담하고 왔다는 말씀 뭐 다는 아니라도 조금씩 힌트를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네. 그 사람 좋은 정의용 사무총장조차 네. 이 한동훈과 그 패거리들의 어떤 우악스러운 당 지도부를 흔드는 행태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심각하고 준엄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예. 뭐 다는 말씀 못 드려도. 네네. 그런데 원래라면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1월 7일에 물러나는 거였잖아요. 뭐 한 2달 더 해먹는다 그랬죠. 그러면 1월 달에 새 윤리위가 들어서면 2월 공천 국면 전에
우리가 1월 중순 하순쯤에 한동훈 당무감사로 날아가겠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아하.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걸 느꼈는데 네네. 오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소식? 여상원이 사퇴한답니다. 그래요? 이번 달 말에 사퇴하기로 했는데요. 예. 뭐 본인이 당 대표나 지도부한테 연락받은 건 아닌데 다른 경로로 우리 당원들의 분노 사퇴하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네. 저랑 박사님이 지난주에 막 그거 가지고 엄청 열변을 토했잖아요. 네. 이런 여론이 전해지니까 여상원이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 사퇴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12월에 바로 윤리위원장이랑 윤리위 인선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하. 단독 예.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이렇게 예. 되면 1월까지 갈 거 없이 12월 안으로 올해를 넘기지 않고 한동훈 당원 게시판 문제라던가 당무감사 문제 다시 다루게 된 김종혁, 뭐 윤희석, 박상수 등등의 징계 문제가 연말 안에 정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아주 잘 됐네요. 네. 여상원이는 뭐 그만두더라도 저 종편의 패널로는 나가고 싶어 할 테니까 여기서 더 망가지면 아예 그걸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망가지기 전에 아마 몸을 피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년이 딱 이제 새해가 밝아요. 새해가 밝으면 모든 언론이요. 6월 3일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론조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국면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 한동훈 똘마니들을 다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이것들이 계속 분탕을 쳐요. 그런데 뭐 다소간에 뭐 무리를 해서라도 12월 중에 이걸 다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뭐 쫓아내든지 뭐 정지를 시키든지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하루 이틀은 시끄러울 거야 이것들이. 그런데 새해가 밝으면 더 이상 그게 뉴스가 안 돼요. 맞아요. 네. 완전히 국면이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과 한동훈 똘마니들을 정리하는데 약간의 정책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이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12월 중으로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떠돌다가 말아요. 내년이 시작되면은 모든 언론이 다 한동훈 얘기할 여지가 서로 없어요. 모든 여론조사가 지방선거 어느 쪽이 이길 거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역 단체장들 중심으로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속도를 낼 거예요. 공천 준비 작업에 앞으로 당에서 주로 지방선거 기획단 나경원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여기서 나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또 정치권에 있는 이른바 정치 예비군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지방선거에 몰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 한동훈과 한동훈 똘마니들을 척결한다. 이런 식의 그 타임테이블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타임테이블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1월은 좀 늦는 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아쉽지만 현실이 그렇다면 인정하고 기다려야지로 생각을 했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 또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저나 고 박사님이 지난주에 막 여상원 가지고 막 말한 게 되게 뼈 아플 수도 있고 쓴소리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말해줘서 당원들의 화가 좀 풀려서 다행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아하, 저를 그래요? 만나서. 네. 제가 네. 그릇이 다르다라고 느꼈다고 아하, 말씀을 예. 드렸는데 이런 소통의 결과 속도가 빨리 나게 됐고 박사님 말씀처럼 당내에 어떤 기강을 잡고 뭐 한 하루 이틀짜리 분란이 나오는 문제는 네. 2025년에 정리하고 그럼요. 2026년부터는 네. 지방 선거 이야기만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방송이 한동훈을 자꾸 부르고 막 뉴스를 만들어주고 하는 게 지방선거 나올 것 같으니까 재보궐이든 뭐든 예. 얘가 진짜 잘릴까? 나와서 국회의원 한 자리 하지 않을까인데 예. 우리 그거 아닙니다. 셔터 문 닫습니다 하면 네. 그 이후부터는 방송국이나 언론사도 이 지방선거와 재보궐 나올 사람 위주로만 포커스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요. 뭐 쫓아내는 게 제일 좋지만 이를테면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싶으면 그러면 당원권 정지 한 1년만 때려놔도 돼요. 그럼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 그러면 지방선거 때 한동훈이는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2년 때리고 3년 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12월 중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 그래도 그 장동혁 대표가 이영풍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당무감사위에서 단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고민은 잘 알지만
속도가 나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당대표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윤리위원장이 바뀌기 전에는 당무감사위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거 조사해서 넘겼는데 여상원이 이거 경고 주고 또 그냥 그렇지. 뭐 당원권 정지 한 달 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마치 일사부재리다 해갖고 다시 못 다루게 하고 면제부 준 다음에 그 건은 다시 못 다루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무감사위도 야 이거 여상원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이거 시작 안 하고 좀 기다리고 있어야겠구나 했는데 당대표 메시지도 나왔고 네. 여상원도 11월 말에 사퇴하면 12월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인선이 딱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뭐 속도를 안 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네. 지금 댓글에 한동훈이 당원 정지 5년 때리라 그러는데 이 당원 당규상 3년이 최대입니다. 최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영풍 TV 나가서도 말했지만 당원권 정지 3년이 뭐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약간 절묘한 묘수일 수 있다. 아, 예.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 뿐만 아니라 다음 전제나 다음 총선도 못 나와요. 아, 그럼요. 그럼 지발로 나가라 이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내 주면 지가 뭐 내가 또 피해자다 뭐다 뭐 할 텐데 당원권 정지 3년 때리고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든가 라방이나 하든가 네. 아니면 네 발로 나가라. 이게 사실은 또 절묘한 신의 한 수일 수 있는데 당무감사위원회와 새로 구성된 윤리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기대하면서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원권 정지 말씀을 하시니까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래 이게 당원권 정지가 가장 그 무거운 징계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1년이 최대 기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예. 네. 그런데 저 김문성이 유승민이가 배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임명진 목사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아, 기억납니다. 그때. 그 임명진 위원장이 이거 1년 갖고는 안 돼. 3년으로 올려. 해서 3년으로 중징계가 확정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3년은 거의 정치 생명 끝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쫓아내는 게 우리가 제일 바라는 바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 그러면 당원권 정지 3년 때려놓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코마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코마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새삼 돌아보면 임명진 위원장 같은 분들은 그래도 강단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언론에서 좌파들이 이용하는 보수 원로라고 김종인도 있고 저는 요새 이 사람이 계속 거슬려요. 조갑재. 아니 뭐 대도 않는 소리를 다니면서 계속 하고 이제 아니 근데 네. 나이만 들면 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조갑재가 어떤 기여를 했다고 왜 보수 원로 대접을 받으면서 좌파 방송에 불려다니는지. 그 장동혁 대표 욕하고 하니까 좌파들 입맛에 맞으니까 방송국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 말씀 나왔으니까 아니 저는 뭐 국회의장이다 뭐 5선 6선 지냈다는 사람들을 거의 자동으로 당 고문에 임명하더라고. 네, 상임 고문 같은 거. 네. 아니 그러면 저 경력 화려하면 고문 되는 거예요? 저는 이를테면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자유파의 원로 같으면 이를테면 류근일 선생님 같은 분, 네. 또는 뭐 권영애 장관 같은 분, 또 고영주 변호사 같은 분 이런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무슨 당의 고문을 맡은 적도 없고 뭐 그냥 뭘 무슨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이런 분들을 무슨 자유파의 원로라고도 안 불러요. 그런데 뭐 지것들이 나이 드는 거 말고 한 게 있다고 뭘 원로 연하고 다니고 원로 대접 받으면서 다니냐고요.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헤드라인에 네. 조갑재 이름이 뜨면 네. 거의 조국 보는 거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요새는.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좌파 방송에서 출연료 조금 받아가면서 이 좌파의 딸랑이 역할을 해주니까. 네. 근데 제가 방송 출연하고 정치 이야기한 지 10년이 됐지만 지난 10년 동안 조갑재 씨가 보수 진영을 위해서 무슨 기여를 했는지 기억나는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로. 네, 없죠. 예.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더 있습니다. 아, 어떤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당무 감사는 네. 당원 당규상 60일 전에 고지를 해줘야 돼서 네. 12월 달부터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상한 인간들 1월 달에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빈자리에 대해서는 조강특위가 열려서 네. 30몇 개에 대해서 일부 지역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션도 하기로 했어요. 거기 저 김상욱 자리에 예. 여러분 많이 아시는 우리 김태규 전 김태규 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이랑 예. 또 대통령실 출신의 강호승 행정관 등이 이제 오디션을 거쳐서 당원들이 뽑는다니까 그럼 군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아하, 예. 당원들이 토론 보고 오디션 보고 뽑으면 돼요. 근데 이제 서울의 양천갑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목동이잖아요. 거기가 원희룡 형이 삼선했던 지역이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이기재 구청장이 버티고 있는데 네.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지역이에요. 서울에서 강남 3구 다음으로 좋은 지역이에요. 예, 강북의 강남이라 그러는데 그 사실은 강남 지역이에요. 거기도 한강 남쪽이니까. 그러니까 그 학구열 높은 목동이 몰려 있는 데가 양천갑이라서. 예. 그런데 거기도 지난 총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몇백 표로 겨우 졌는데 이번에 8명이 지원을 했어요. 아하. 그런데 6명으로 오디션을 본대요. 네. 근데 2명은 컷오프 시킨 거잖아요. 그 컷오프 대상 중에 한동훈 똘마니로 방송 많이 나오고 종편에서 막 내부 총질하는 송영훈 변호사가 네. 전 대변인인데 한동훈 때 컷오프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조강특위가 확실하게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그 양천갑 당협위원장 컷오프에서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 사실은 이게 이게 좀 바퀴벌레 같아요. 배신자들이라는 게 생명력이 끈질겨요. 보니까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제일 오래 살아남은 게 바퀴벌레 아니에요? 네. 5억 년이 넘는다 그러는데 하여튼 배신자들의 DNA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비처럼 죽여도 계속 다시 스물스물 기어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바퀴벌레 한 마리만 보이면 거기에 이미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벌레 잡는 전문 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제대로 방제를 해야 근절할 수 있어요. 뿌리, 집을 아예 걷어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예, 돈 좀 들더라도 여러분들 바퀴벌레 요만한 거 하나 보이면 그냥 꾹 눌러서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괜찮겠지.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흰개미랑 바퀴벌레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도 똑같아요. 당도 이런 거 저런 거 한두 명 그 눈에 띄는 거 처리한다고 해서 배신자 DNA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그 뿌리가 그러면 누구냐? 한동훈이하고 유승민이하고 김무성이잖아요.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의 그 원흉들이었던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가 여전히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당에서 언론 노릇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뿌리, 이 악의 근원을 완전히 척결하고 그 끝에 한동훈 배신자 세력을 척결을 해야만이 우리 국민의힘에 10년 가까이 그냥 정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이 배신의 오물 이런 것들을 싹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비록 6월 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바쁘고 여러 가지 할 일은 많겠지만 이 배신자를 뿌리채 뽑아서 척결하는 것만큼 선거에 확실하게 준비하는 일이 또 없어요. 이걸 뿌리채 뽑아내면 가만히 있어도 자유파 국민들이 대거 입당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네. 민주당과 좌파들 보면요. 배신자가 별로 없어요. 네. 왜냐? 걔네는 누가 한 명 배신하잖아요. 네. 거의 뭐 멸문지화를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보수는 왜 매번 배신자들 때문에 대통령 2번이나 탄핵당하고 뒤통수 맞고 지리멸렬한가? 배신자들이 5년 10년 지나도록 더 떵떵거리고 더 방송 많이 나오고 더 원로 노릇하니까. 그러니까요. 배신하면은 정치적으로 너네 초가상간 다 불태워 버린다. 정치적 멸문지하다라는 교훈을 안 남겨주니까 적당히 배신하면 MBC랑 JTBC가 우리 더 많이 불러주고 더 띄워주네. 네. 이게 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네라는 나쁜 전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번에 끊어내지 않으면 네. 다음번에 우리가 또 열심히 해서 뭐 장동혁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든 누구를 만들든 간에 또 탄핵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한 번이라도 이 배신자의 뿌리를 끊어내는 그런 일대 쇄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유파가 다시 반듯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 배신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만든 첫 번째 책임자, 네. 첫 번째 원흉이 누구냐? 홍준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2017년 그 총 대선 때 네, 네. 홍준표가 어찌어찌 해갖고서 대선 후보가 됐죠. 됐잖아요. 네. 후보가 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야 그래도 한 표라도 더 올 것 같으니까 먼저 뭘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가 있는데 출당시켜 버렸어요. 그때 막 향단이 막 이러면서. 예, 춘향인 줄 알았는데 네. 향단이다 이러면서 쫓아냈어요. 기억나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을 장악하는데 실패한 이 배신자들이 나가가지고서 바른정당이라는 거 창당했잖아요. 그때 다 5선, 4선들이 전부 다 글로 갔어요. 네. 김무성이, 유승민이, 권성동이, 하여튼 이런 것들이. 김성태 포함해서. 예, 김성태, 전부 다 글로 갔어요. 이것들을 다 합치면 남아있던 국회의원들보다 선수가 많아.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근데 도저히 한 30명 모여 있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홍준표랑 야합을 했어요. 네. 그래서 홍준표가 이게 탈당을 해서 다른 정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복당시키려면 복당 심사 엄청 까다롭잖아요. 네. 그걸 안 했어. 그냥 뒷문 열어주고 다 들어오라 했어요. 그래서 바른정당 갔다가 온 배신자들한테 다 당직을 줘요. 막 사무총장도 주고 원내대표도 시키고 대변인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자유파 진영 안에 또 국민의힘 안에 이게 배신을 해도 안 죽는구나. 배신을 하고 나갔다 오면 더 대접받는구나. 이런 이 아주 괴상한 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 홍준표가 바로 그 원흉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세력도 이것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김무성이도 살아남고 유승민이도 살아남고 대접받는데 우리가 겁날 게 뭐 있어. 이러고서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간 우리가 그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이것을 칼을 뽑아서 제대로 뿌리를 자르자.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된다. 근데 지금 칼을 뽑고 있죠. 네.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여상원 윤리위원장의 이른 교체, 네. 가진 사태를 이끌어낸 이게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장동혁 대표를 지금 지지하고 믿어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당원들이 행동하고 역할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요. 예. 저나 고성국 박사님이 지난주에 여상원 사퇴 시켜야 된다라고 목소리 내고 여러분이 행동하면서 문자하고 전화하고 막 당원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하셨죠. 이런 것들이 여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론이 어떻게 보면 장동혁 지도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더 넓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불만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행동하고 앞장서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장동혁 대표가 기존의 정치 지도자들하고 아주 분명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뉴 미디어 시대에 이 전당대회를 치러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어요. 네. 그 뉴 미디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유튜브 시대입니다. KBS, MBC 또는 TV조선 채널A 같은 지상파나 종편, 그다음에 각종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그다음에 조중동과 같은 신문 전부 합친 것을 옛날 낡은 미디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올드 미디어. 네. 예, 족벌 언론. 이게 낡은 언론이에요. 이게 이제 20세기까지의 언론의 주인이었어요. 21세기 들어와서 이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서의 그 미디어가 뉴 미디어로 주류가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했는데 그런데 그중에 유일하게 뉴 미디어 시대에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정치 지도자예요. 이건 무지무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올드 미디어, 낡은 미디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막 당원으로서 당에다가 전화도 하고 막 문자도 보내고 해도 올드 미디어가 다뤄주지 않으면 별로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뉴 미디어 시대, 유튜브 시대에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댓글로 나타나고 SNS에 퍼지면서 바로 그 뉴미디어 유튜브를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신동욱 최고위원이 열심히 본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진숙 위원장이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심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낡은 미디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뉴 미디어 시대에는 진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미디어 정치의 주인이다.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가 바로 장동혁 대표에게 영향을 준다.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영향을 준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진짜 정치의 주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때가 마침내 도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원분들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장동혁 응원 화환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행동하는 힘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럼요. 그 국힘 당사에 화환이 100개 깔리면 당연히 지나가는 정치인들, 기자들, 의원들이 보고 장동혁 인기 살아있네. 네. 정치가 동력이 되는 거고요. 가만 우리 고성국 TV에서도 이거 알려야 되겠는데? 내일 아침에 한번 알려주시면 오늘부터 막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잘하셨네. 그리고 제가 재밌는 비하인드 제가요 죄송해요. 여기 올라 그러면은 서초동 지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보낸 법원 응원 화환이 있잖아요. 줄을 쫙 서 있죠. 그리고 검찰 그 조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김상진 단장이 그거를 이제 시작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김상진 단장 말도 그렇고 제가 거기를 지나오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파 국민이 서 있구나. 그냥 이게 화환이 아니에요. 마음인 거고. 그럼요. 한 명 한 명의 우리 자유파 국민이 주인이 돼서 거기 딱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나올 때마다 진짜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당사는 뭐 건물도 조그맣고 그 앞에 뭐 이렇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화환이 그 한 200~300개만 와도 막 2중 3중으로 아마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렇게 응원의 꽃밭을 만들어 버리는 게 훨씬 더 압도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하셨어요.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시작했는데 물량이 딸린다?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저희 멸콩에 행동하는 300명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내일이라도 화환 보내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마음을 한번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사실 이 뉴미디어 시대에서 제일 긍정적으로 변한 정치인 중 한 사람이 저는 신동욱 최고위원인 것 같거든요. 신동욱 최고위원 요즘 아주 잘합니다. 그 TV조선 앵커 할 때에 비하면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몇 단계 레벨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그 주변인들이나 여의도의 이제 기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네.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 결정적 계기가 고성국 TV 출연이었다. 그래요? 본인이 이제 SBS T조 앵커 출신이고 하니까 전당대회 때 고TV에 출연할지 말지를 좀 망설였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고성국 TV에 출연하자마자 예. 사실 전당대회 초기 레이스가 막 신동욱 최고위원이 수석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김민수 최고가 수석이라고들 다들 생각했죠. 근데 그때 그 반응과 이런 것들이 본인이 뭐 어디 언론 나가서 인터뷰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이니까 왜 잘한다 해줘야 또 힘이 더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후로 수석이 되고 좋게 말하면 사람이 바뀌어서 완전 전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또 정치인을 키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그 좋은 케이스가 바로 장동혁, 신동욱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댓글 많이 달고 당원 게시판도 가서 한 딸들이 도배하는 거 우리가 더 세게 도배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TV 영향력이 다시 한번 대단하다.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다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제1야당의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단어를 쓰는 게 그동안 일종의 금기어처럼 됐어요. 그랬죠. 그 이준석이 때부터 그 택도 아니게.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부정선거를 그냥 단어 한번 쓱 쓰고 지나간 게 아니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 선관위가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이 주로 사전투표에 집중돼 있으니 그러니 그 말썽 많고 말도 많은 사전투표를 왜 계속 우리가 해야 되냐. 그게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본투표를 48시간 하자. 이틀 하자. 네, 이틀 하자.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많이 나가 봅니다만 현장에 나가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싸웁시다. 투쟁합시다. 그런데 박사님 부정선거 그냥 놔두고 우리가 백날 투쟁해봤자 투쟁은 이기고 선거는 이기고 개표에서는 지는 결과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그분들한테 이제 국민의힘 당이 나섰다.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직접 이 부정선거 이슈를 자신의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 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인식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당 대표가 한마디 하고 최고위원이 한마디 하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6.3 지방선거 기획단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그리고 공명선거를 캠페인을 벌여서 더 많은 유권자들이 6.3 지방선거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캠페인 조직이 구성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부정선거 이슈를 우리 자유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화하는 거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어게인 또는 자유파를 향해서 좌파 것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뻑하면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말도 못 꺼내겠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부안해동했던 것이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달라졌다. 그 점에서도 여러분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면서 함께 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춰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